그 대장동 그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 씨 그다음에 신학립 전 위원장 뭐 허위 인터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대장동이라고 하면 이제 막 이제 국민분들 그 피로감을 느끼실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무슨 허위 인터뷰에 이제 이게 막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언론 뭐 사회 전반까지 이렇게 막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예 검찰은 이제 막 엄청난 검사 10명을 막 투입하면서 막 특별 수사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꾸려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도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지금 수사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이 저는 검찰부터 시작해서요 언론과 여의도 네. 정치 국회까지 명확하게 어떤 입증된 사실관계도 없이 이 범죄 혐의자인 김만배 씨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를 하면서 네. 전 국민이 다 여기 이 말 한마디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웃긴가. 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금전적 대가성 금전을 네.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된 정황으로 보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 1억 6천에 대해서 그 신학림 씨도 이제 합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어떤 상대 진영의 배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 배후설 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죠. 어떤 정황상의 근거가 있나를 좀 제가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사실관계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어떤 뭐뭐라고 알려졌다 혹은 뭐뭐라고 전해졌다라고 보도한 의혹 제기 수준의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이것의 시작이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안이까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 언론의 그러니까 검찰발 보수 언론의 보도 이후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건이 이 김만배 씨와 결탁한 언론인 그리고 뭐 법조인 박영수 맞아요. 전 특검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사적 인맥들을 동원해서 여러 이익들을 챙겨 나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한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이제 대거 연루돼 있다는 것도 50억도 그 클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이고 어느 정도 언론사의 기자들도 많이 연루가 돼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그 이전에 밝혀졌던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냥 어떤 또 다른 기자가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팩트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의 전부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는 물증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면 저는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어딨냐. 오히려 여기에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데 대장동 특검에 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검을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그 올 연말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특검법에는 이 대장동 그 허위 인터뷰 내용은 포함은 안 돼 있죠. 포함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드러난 사안이니까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고 저는 정말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 올라온 그 전체 72분인가요? 그 분량 한번 저도 한번 쭉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제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실관계가 정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거나 그리고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범법의 여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단계에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지 그 전에 모든 것이 마치 이게 불법의 무슨 어마어마한 대선 정치 공작에 사전에 모의가 돼서 막 6개월 전부터 막 준비가 돼가지고 3일 전에 터트리고 마치 무슨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막 얘기가 계속 흘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방송사들이 이미 벌써 사과 방송도 내보내고 뭐 유감 표명도 하고 벌써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방심이든 뭐 방통이든 뭐 거의 진짜 전방위적으로 언론사 상대로도 지금 그리고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 상대로도 지금 조사를 벌이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네.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랑 어떤 배후설, 공작설이라는 것은 사실 전혀 별개의 그렇죠. 문제인데 이 두 개를 근거도 없이 사실은 합쳐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짜 뉴스가 네. 어떤 언론사가 폐간되어야 할 이유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네, 자유인데 맞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이신데 어떻게 네.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이런 폐간을 운운하는 사안이 나오나.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허위 보도에 대한 제재 방안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대응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어떤 언론사가 폐간되어야 할 정도의 문제라면 네. 저는 조선일보부터 폐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 맞습니다. 분신했을 때 그때 이제 CCTV를 가지고 분신 방조다 이래서 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막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맞아요. 뭐 관련돼서 여당의 의원들이 막 한마디씩 다 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그거 가짜 뉴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인정만 했지 사실 사과는 안 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뉴스타파의 이 보도에 대해서만 뭐 심지어는 뭐 사형에 처할 만한 것이다. 네. 이런 말을 운운하는 건 참 황당하죠. 그 정말 많은 저희들이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그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정부 여당 쪽에서 건설노조 뭐 그다음에 건폭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또 여론 형성에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치 진짜 건설노조 노동조합의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그 옆에 지도부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마치 무슨 엄청난 폭력 집단으로 악마화시킨 다음에 그런 파업 자체를 갖다가 불법으로 완전히 규정짓고 참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계신 그 행안 위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막 최상병 사망 사건 이것도 지금 수사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 근데 어제 뭐 오늘 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방장관 지금 사임하고 오늘 이제 일부 개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기자회견 하고 있겠죠. 네, 2시에 뭐 넘어서 발표하는 거 한다고 했으니까요.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정치권 외압 이거와 별개로 최상병 사망 사건은 당연히 이거는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이거와 또 별개로 정말 중요한 건 이 최상병의 어떤 그런 사망에 이르던 경위 이게 진실이 이 진실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런 정치 외압 의혹 논란 부분은 또 별개의 내용으로 또 가야 될 부분이고 뭐 일부에서 뭐 특검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외압에 대한 네.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사안이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된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 군사범법 위반의 책임을 저는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께서 자백을 한 거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박주민 의원과의 질의 과정을 저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봤었는데 이 혐의자 8명을 다 이첩하는 것은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라는 이유로 이제 재검토를 지시했다. 명확하게 수사의 내용에 이제 개입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사망 사건을 포함한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이제 민간 경찰과 검찰로 신속하게 무조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것의 입법의 목적은 군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개정안의 목적이었던 군대 지휘부, 군 지휘부의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재검토를 지시한 건 누가 봐도 명백히 군사법원법의 위반이죠. 네. 그리고 그 법을 직접 발의하고 만들었던 박주민 의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책임을 물으려고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그날 이제 아침에 제가 찾아뵙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찾아뵈러 가서도 참 잘하신 결정이다.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곧장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민 장관 탄핵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의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기각됐죠. 사실은 장관 탄핵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의 탄핵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버티면 돼요. 그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이. 근데 바로 사표 수리를 했죠. 바로 왜 사표 수리를 했을까? 결국에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고 탄핵까지 갔을 때 이 명백한 법률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인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대통령실로 수사의 방향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로 향하게 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피해 보려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장관의 사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수사 과정 내지는 그 방향을 사실상 끊기. 네, 이제 과정이 진행되기 좀 어렵게 만든 그렇죠. 거죠. 탄핵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거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피하려고 저는 사표 수리를 이렇게 빠르게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에 대한 지금 공수처 고발 건은 있죠. 공수처 고발건이 있어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뭐 법률 해석을 워낙 자의적으로 하니까 사실 이 그 군사법원법을 장관이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참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뭐 소폭의 개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어떤 용산 대통령실로의 책임이 넘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특검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밝혀지게 되면 뭔가 그 분명한 어떤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정부 여당에서 수사 외압이 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의 어떤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의 외압이 억울하다. 그 의혹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꾸준히 지금 여전히 말씀을 해오시고 있고 지금 사실상 행안위의 일정 부분 아직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행안위에선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31일 지난 31일에 이제 행안위에서 처리가 됐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지나면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8월 31일 이후로 150일이 지나면 이제 표결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됩니다. 내년 초에 표결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내년 초
그리고 뭐 사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달이면 벌써 1주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법을 정부 여당이 가로막고 있고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는 날도 행안부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분노스러운 장면이었고요. 전 정말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탄핵하고 그렇게 국회에서 이미 탄핵을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 대리인 국회 다수 의원들로부터 그리고 물론 그게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반적 상식적으로 과거의 어떤 정권에서나 정부에서나 이런 어느 고위 공직자라면 설령 기각됐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상식인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라도 이태원 이 참사 특별법 관련된 그 행안위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와 이분은 정말 멘탈이 갑이다라는 생각도 부끄러움이 없으십니다. 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행안위에서 처리하던 날 유가족분들이 이제 참관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안위 회의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제 생중계를 지켜보셨는데 사실은 유가족분들 와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가서 뭐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인사치레로라도. 근데 유가족 분들이랑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요? 유가족분들이 이제 뭐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가면 이제 못 본 척하고 도망가다시피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빠르면 내년 초 한 1, 2월이면 가능하겠군요. 내년. 네.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야죠. 유가족분들의 희망은 연내에 제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내년은 상반기에는 좀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진상규명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이걸 가지고 막 2년, 3년, 4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죠. 싸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진상규명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